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류영재 판사고요. 놀랍게도 전 법대를 나온 게 아니라 미대를 나왔고요. 그때까지 사실 법 공부를 진짜 1도 안 했어요. 교양으로도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 법전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법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았던 건 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실질적인 삶에 어떻게 보면 규칙, 혹은 정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의 정의는 될 수 있다. 이런 면들 때문에 좀 감동을 받았고, 특히 저 헌법 공부할 때 막 울었어요. 내가 국민이었는데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 게 아니었어.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를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나는 사실 이렇게 부여받은 기본권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아서 저 헌법 공부할 때 진짜 되게 울면서 공부했어요. 감동받아가지고 혼자서. 사실은 이 짧은 판사 인생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2017년도에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2017년, 2018년도에는 저도 그렇지만 사실 많은 판사들이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예, 밝혀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2년 정도를 정말 뜨겁게 달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판사는 원래 판사가 말을 할 때 아무도 토를 안 달고요. 되게 진지하게 경청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옛날부터 통치 권력이라는 게 뭔가가 있었죠. 왕이 있기도 했었고 대통령이 권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사람이 법을 수단으로 해서 다시 사람을 다스리는 건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법이 사람을 다스린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없고, 그리고 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룰이 되는 것, 이게 법치주의인 거고요. 또 하나가 판사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법을 해석하는 건 판사지만 판사 맘대로 해석을 해서 판사가 법을 이용을 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게 법치주의는 아닌 거죠. 가장 최상의 법은 사실 헌법이 있고, 헌법은 사실은 국민이 만들게 됩니다. 법률은 이제 국회가 만들죠. 입법이 만들죠. 행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법도 사실은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의 행정은 행정을 할 때는 그냥 국민에 대해서 그냥 행정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배를 받아서 하고, 사법이 입법과 행정이 헌법에 맞춰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지를 계속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에 대한 법률 제정 행위는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판단을 하고, 행정이 법률에 반하는지는 사법이 이제 행정재판으로 판단을 하죠. 그리고 국민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국회도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은 사실 대통령에게 인사권자가 있지만 대통령을 또 국민이 뽑죠. 예. 그래서 국민이 권한을 준 입법과 행정이 대신에 공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게 해석을 할 때는 사법이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들의 공권력의 남용을 재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언뜻 보기에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것 같고, 국회의원의 지배를 받는 것 같고, 법원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국민은 국민의 지배, 스스로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삼권 분립이 붕괴되면은 이게 다 무너지고 통치 권력이라는 게 생겨요. 한마디로 입법, 행정, 사법이 그냥 다 편먹어 버리는 거죠. 권력으로. 그냥 헌법에 무시되는 법, 헌법에 무시되는 행정이 그대로 그냥 국민에게 미치게 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헌법에 대한 통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하나로 합쳐져서 통치 권력이 돼 버리고, 여기서 국민은 자기 지배의 주체로 설 수가 없습니다. 피지배권자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나타난 게 사법농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이 스스로 권력화돼서 행정과 국회에 함께 협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한 사안이죠. 사법이 통치를 시도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재판을 통제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분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법치주의랑 민주주의가 붕괴된 위험에 사실에 이르렀다. 이게 제가 보는 사법농단의 전말입니다. 사법이 사법 권력으로 하한 거는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독점이 되면서 대법원장이 이제 이런 뜻을 품게 된 거예요. 사법부가 독립돼야지, 사법부가
강해져야지. 사법부가 청와대랑 국회한테 꿀리지 말아야지. 조직 강화 논리가 점점 법원에서 커지면서 사법부가 사법 권력으로 화하게 된 거죠. 근데 사법부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불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재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사법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이나 행정부, 청와대에 뭘 가지고 협력을 하나? 재판권이나 재판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냐? 실제로 청와대 및 국회의원에게 개별 재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법률 자문을 거의 로펌처럼 제공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법률 컨설팅 들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네, 판사도 그렇게 못 듣습니다. 근데 청와대랑 국회의원이 들었죠. 이거는 절차에 있어서 사법부가 절차의 공정성을 스스로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법이 통치를 시도했죠. 이걸로 제가 대표적으로 뽑은 게 강제동원 재판이 연기되고 절차가 연기가 꽤 많이 됐어요. 재상고 대구서는 2012년, 거의 7년 연기가 됐고, 그리고 또 청와대와 그 사이에 강제동원을 재판을 연기시키면서 당사자들 소취하를 시킬 수 있는 절차를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KTX 판결이나 통상임금 판결, 국정원 판결 이거 다 2015년, 17년까지 사이에서 사실은 정말 중요했던 판결들이거든요. 대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무엇이라고 봤냐면 국정협력을 한 결과라고 그렇게 봤더라고요. 통치나 국정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는 그거를 지적을 하고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사법이 이제는 우리도 삼권의 하나로서 통치 권력 중에 일부를 분업을 해서 통치를 해보겠다라고 시도한 결과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부적 재판 통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매개로 해서 판사를 관료화시켰어요. 우리 법원에 대한 속 얘기들 들으면은 되게 대기업스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판사를 회사원화 시켜서 사법 관료화를 시키고 그런 인사권이 판사에게 인사권의 압박이 재판보다 더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를 형성을 해서 재판 개입을 시킨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인사권 때문에 재판 개입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처음에 사법농단이 일어났을 때 많은 이제 고위 법관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법원 행정처에 있는 심의관들은 판사가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된 건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거지 재판이 오염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드러난 건 어땠나요? 사법행정이랑 재판은 바로 연결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적인 재판을 통제하기 위해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특정 연구회를 탄압하기도 했고 재판에서 정말 영향을 미쳤어요. 재판장이 한정위원 제청 결정을 내려서 최종 등록까지 했는데 그럼 이거 취소 못 하거든요. 근데 취소를 시키질 않나. 상케이 신문 기자 판결에 있어서 판결 이유를 수정시키거나 선고 절차에서 대통령에 대한 이게 7시간 보도가 허위 사실인 점을 강조하면서 무죄인 피고인을 2시간 동안 꾸짖었죠. 퍼포먼스를 요청을 하거나 통합진보당 이제 국회의원 등 지휘학인 재판에 대해서 헌재와의 권한 다툼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각하냐 기각이냐의 문제였는데 하여간에 헌재와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헌재의 권한과 달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급심 재판들을 다 건드렸죠. 사법이 스스로 권력화하고 조직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재판권 그리고 재판 전문성을 활용해서 삼권 분업을 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드러난 게 사실은 사법농단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사실 사법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은 저는 어쨌든 군부 독재 시절에 법원이 이제 협력을 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무수한 이제 재심 재판, 재심이 쏟아지고 있는 게 저는 사법의 가장 큰 흑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사 사건을 할 때마다 저는 진짜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사실 저는 현대사를 배웠고요. 근현대사를. 지금도 사법농단이 아무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때 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는 군부 독재가 사라졌고 총칼이 사라졌는데 사법부가 스스로 이제는 자기를 권력화해서 정권과 협력을 하고 자기가 통치 권력으로 가려고 했다는 점에서 사법농단은 정말 심각하게 사실은 위헌적이고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사법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귀가 닳도록 앓는 재판
재판 독립이라는 문제죠. 사법농단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고위법관들은 있잖아요. 사법 독립을 위해서 일으킨 거라고도 말을 해요. 그 사법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한테 지배를 당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법부의 힘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청와대랑 국회랑 어느 정도는 협상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다. 필요학적으로 일어난 게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재판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조직의 독립이라고 사법 독립을 해석을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실은 재판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는 판사 한 명 한 명이 독립이 돼야 되는 거고 법원의 외부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합니다. 사법의 민주적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무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았다. 판사로부터도 통제를 안 받았지만 국민으로부터도 전혀 통제를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무한테도 견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본연의 역할을 완전히 저버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통치 권력화해서 국회나 청와대와 협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게 정말로 본질이지 사법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지켜지지 않아서 망가진 게 아니다. 오히려 사법은 통제받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재판 독립을 버린 거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요즘에 검찰개혁 이슈가 크죠. 예. 검찰이랑 법원은 항상 개혁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독립 얘기를 꺼내요.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저도 가급적이면은 법원장님 눈치보단 재판 당사자 눈치 보면서 재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독립만 강조를 하면 민주적 통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런 사법농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법 조직이 통제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권력화해요. 우리가 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독립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삼가하고 우리 스스로 자제해서 우린 절대 통치 권력이 되지 않고 우린 독립된 상태에서 정말로 절제된 힘을 행사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검찰도 맨날 개혁의 대안으로 독립을 말하는데 그런 이제 검찰농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독립이 판사 멋대로는 아니고 재판 독립이 당연히 사법부 조직 독립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책임이 항상 필요하고 아까 전에 처음 말했듯이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랑 만나기 위해서는 재판이 법률과 헌법에 구속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의 적정성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됩니다. 맨날 우리나라 판사들은 국민으로부터 재판을 비판받으면 그럼 여론재판 하라는 거냐 인민재판 하라는 거냐라는 말을 하는데 개별 재판에 있어서 여론을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국민의 비판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헌법적 가치를 잃지 않겠다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사법 행정 구조에 대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국민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당연히 인사 중요하죠. 판사가 회사원이 되면은 승진만 바라보게 되고 대법원장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한 인사제도의 재편이 일어나야 되고요. 특히 사법의 민주적 통제 강화 이게 법원에서 제일 안 나오는 개혁 방안이에요. 법원에서 싫거든요. 이거 하기 싫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이 사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얼마나 스스로 권력기관화 되려는 욕망을 분출하는지 우리는 지켜봤으니까요. 지금 대법관 제청 절차 하고 있거든요.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이제 더 논의되는 거는 이제 배심 재판 제도와 법관 선출 제도가 있는데 요거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 근본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점들도 같이 있어서 어쨌든 저는 사실 사법농단이 일어난 마당에 뭔들 시도를 못 하겠냐 이런 생각이긴 해요. 그리고 이런 사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사법 개혁은 투명성, 공개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특히 판사의 재판을 둘러싼 그 힘을 분산시켜야 돼요. 판사가 지금은요. 재판 당사자 눈치 안 봐요. 왜냐하면 재판 당사자한테 욕 먹어도 나한테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법원장 눈치만 봐도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판사가 이제는 시민사회 그리고 시대정신, 재판 당사자의 눈치도 볼 수 있게끔 사실은 재판 제도를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제가 힘의 역전인데 맞아요. 법원은 정말 견제를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군부 독재 시절에 국정원이죠. 안기부와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이 행패가 너무 강조가 돼서 진짜 법원의 문제가 되게 가려졌어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결국은 그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고문했을 때 당시에 법원이 고문을 이유로 무죄를 했으면 고문이 더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최종 책임은 솔직히 법원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986년도에 이제 헌법 개정하고 법원조직법 개정할 때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는 진짜 믿더라고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을 다 몰아줬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장이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가 없는데 국민들은 사법부한테 맡겨놓으면 사법부가 정말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맡겨놨더니 사법농단이 일어난 거죠. 이제는 국민이 사법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정말로 제대로 찾아야 되고 개별 재판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재미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가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 제도 개혁이 되는지 지켜봐야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고 국민이 정말 사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